안녕하세요.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휴금 및 특례 전형 경희대학교 수학 기출 문제를 문제 유형과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 기출문제 몇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제휴금 및 특례 전형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국내 고3 애들이 보는 시험 범위로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생들 같으면 크게 문과 범위와 자연계열 범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국내 시험 범위 학생들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들, 인문계열 학생들 수능 시험 범위의 시험 범위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수능 시험 범위에서 고1 과정이 약간 조금 더 들어있기는 한데요. 크게 봤을 때는 인문 범위 시험 범위 맞춰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이번 연도에 고3 애들 기준에서 수능 교과 과정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요. 수능 시험 범위가 조금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제외국 민 특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조금 전국적으로 기준을 따라야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약간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다 보니까 시험 얼마나 잘 적용을 할지 그리고 시험 범위가 바뀐 부분들을 얼마나 크게 중요시하게 낼지 그리고 없어진 부분들을 얼마나 잘 다룰지 그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학교별 고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배웠던 부분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쉬워졌는데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쉬워졌는데 옛날 스타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금 있는 부분들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 부분을 안 내는 경우는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없어진 부분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할지 그거를 조금 더 모집 요강이 나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치 기출문제의 문항수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고등학교 이제 인문계열 과정은요 1학년 과정 그리고 2학년 과정 그리고 3학년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2학년 3학년 과정만 나오지만 제외국 민 특례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목적으로는 이제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애들이 이제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우선은 공부를 하실 때 나와 있는 수학 1, 수학 2가 기출문제에 있는 수학 1, 수학 2와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수학 1, 수학 2가 약간 이제 다르다는 걸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표는 기출문제 기준인 그리고 개정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학년 과정에는 수학 1과 수학 2가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2학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이제 수능 범위는 사실은 수학 2,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3과목이긴 했는데요. 수학 1 같은 경우는 1학년 과목이고 직접적으로 수능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수학 문제가 30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수학 1이 10문제, 그리고 수학 2가 5문제가량, 그리고 미적분이 10문제가량,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5문제가량 출제되는 평균적으로 계속 15의 문항수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연도에도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가능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조금 국내 기준에서 수능 시험 범위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범위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수는 15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보셔야 될 게요. 수학 2와 확률과 통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문제 수가 조금 적은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수학 2에 있는 좀 영재나 집합 파트, 그리고 수열 파트라든가,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있는 그냥 순수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학생의 수학적인 능력보다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인 국어적인 능력이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이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이 조금 중요해져서 문제를 학생들이 좀 틀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을 판단하는데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요,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 4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시험 직전에 좀 파이널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아니면 좀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경희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경희대는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수학 1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수학 상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학 2 같은 경우는 수학하와 그리고 수학
1으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여전히 확률과 통계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즘에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시험 범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저것 새로 생기거나 혹은 없어진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챕터적으로요. 네, 수학 1 같으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2, 옛날에 이제 수학 2였던 부분에서는 그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다시 이제 생기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거는 옛날 기출 문제에 없던 부분들이라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에서는 뭐 집합의 분할이랑 자연수 분할처럼 좀 이상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생긴 상함수 같은 범위가 정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이 개편된 수능 시험 범위,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인문계열 교과 과정을 얼마만큼 잘 충실하게 따를 건지는 사실 이제 학교 마음이다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아직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좀 광범위하게 넓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교과과정 기준을 좀 잘 따르는 학교에 속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국내 교과과정 기준에서 그렇게 어긋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경희대학교 이제 수학 문제의 특징인데요. 사실은 이제 경희대학교 수학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평이하면서 쉬운 스타일이라 학생들이 준비하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요. 저기 이제 세 번째 적혀 있는 사실 1학년 과정의 비중이 조금 이제 큰 편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수학 1이 10문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미적분이 10문제 정도 나오면 이제 두 개가 조금 이제 비슷한 중요도를 띠고 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적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수학 챕터 자체가 뭐 미분, 적분도 조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못 풀었지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잘 안 생기는 챕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부를 한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는 범위는 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1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좀 저학년 과정이기도 하고요. 저학년 과정의 이제 특징이 시험 문제를 대입해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내면은 사실 이제 저학년 과정을 너무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조금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사실 저학년 과정은 살짝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미분, 적분, 뭐 확률과 통계에 이제 비해서 이제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경희대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라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미분, 적분 같으면은 크게 챕터 자체가 쭉 이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것들을 뒤에 조금 이제 써놓고 써먹는 편이라 모르면 몰랐지 어느 특정 부분만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줄 아는데 틀리는 경우들은 잘 안 생깁니다. 반대로 이제 1학년, 저학년 과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챕터가 단편적으로 뭐 이거 배웠다가 저거 배웠다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뒤에 써먹는다기보다는 좀 단편적인 지식들을 좀 가르치는 챕터들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수학 1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좀 많이 좀 이상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특징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보통 문제집에 있는 기본적인 유형들, 그러니까 어느 책이나 어느 형태의 문제집에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평이한 형태로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평이하지는 않고요. 뭐 그 중에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뭐 많게는 한 5개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어려운 유형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재외국민 시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교과정상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계산만 조금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다 라고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1학년 과정에 조금 이제 실제적인 이제 문제 개수의 비중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시험에 좀 당락을 결정짓는,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다거나 혹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1학년 과정, 그러니까 수원, 옛날에는 수원이 있고요. 이제 개정되면서 수학 상 부분, 그리고 이제 하 부분 같은 경우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전년도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간단히 문제 유형은 이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년도 19학년도
1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는 챕터가 좀 광범위합니다. 이제 광범위하다는 뜻이요. 사실 이론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 유형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챕터들은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다양한 유형들을 다 정리하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조금 그렇고 그리고 또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조금 이제 계륵 같은 챕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생의 조금 수준에 따라서 학생이 예를 들어 조금 다른 챕터의 기본적인 유형들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형들은 그때 가서 공부해도 사실은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공부하기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은 간단하나 문제 유형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개정되기 전이랑 그리고 개정되고 나서 부분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교육부에서 좀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조금 이제 쉬운 범위를 가르쳐라 라고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지침들을 이제 국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경희대학교에서 얼마만큼 잘 반영을 할지는 경희대에 조금 달렸기 때문에요. 우선 1차적으로 학생이 지금 재특을 처음에 경희대학교를 처음 좀 시작부터 준비하는 느낌이라 그러면 우선은 원하지 않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경희대학교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그래도 이제 1학년, 2학년 때 과정 인문계열 수학 문제들을 잘 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유형은 조금 이제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풀이 방법을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상용 로그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상용 로그는 보통 주어지는 경우는 상용 로그를 쓰라고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첫 번째는 어떠한 숫자의 얘가 몇 자리 수이냐라는 것을 보고요. 사실 이 값이 안 나와 있다고 해도 상용 로그를 활용해서 풀라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희대학교 문제 스타일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구나, 어떻게 풀라고 낸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못하시면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실 때 유형별로 꼭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 본인이 취약한 유형은 꼭 반드시 복습을 해두고 외워두셔야 먼저 이제 암기가 되고 유형을 알아보는 연습이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몇 자리 수인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최고 자리 숫자가 무엇이냐라고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숫자의 상용 로그를 취했으면 얘는 정수 부분과 그리고 소수 부분이 생깁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배우는 이유는 당연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서브교에서 배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대체 이 정수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소수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n이라는 정수 부분 n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 대문자 n, 라지 n의 자리수를 의미합니다. 자, 자리수라고 하면은 저기서 이제 1번 a라는 것을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알파라는 n은 이 n의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 자, 자리수는 요 n에다가 플러스 1 한 자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요 n을 보시고요. n이 몇 자리인가 라는 찾는 방법은 요 소문자인 플러스 1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게 요 알파 n이라는 숫자의 수의 배열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의 배열을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 로그를 계산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드린 내용은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준비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시험 직전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꼭 반드시 떠올려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스타일이라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요. 그 다음은 여기 2에 2019제곱인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웁니다. 왜 상용 로그를 씌우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그냥 이 문제 스타일이 상용 로그를 씌워서 활용하라고 나온 문제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로그를 그냥 씌워야겠다 라고 정도까지만
Z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를 푸는 지장은 없습니다. 얘는 로그의 성질 때문에 2019 곱하기 로그 2라는 값으로 바뀌고요. 위에 보시면 로그 2는 무리수기 때문에 값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얘가 0.3010. 따라서 내가 어떠한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웠더니 2019에다가 0.3010을 곱한 것이더라. 곱했더니 607.719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607이라는 값은 정수 부분, 그리고 0.719라는 값은 소수 부분으로 분해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죠. 소수 부분은 반드시 0에서부터 1 사이 값만 적어줍니다. 네, 이거는 상용 용어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소수 부분을 만들 때 0과 1 사이 값인지를 꼭 반드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적었던 내용 있죠. 네, 이게 정수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얘가 소수 부분에 해당합니다. 정수 부분이 얼마이기 때문에 607이기 때문에 뭐 값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수 부분이 607이라고 한다면 저기 요 숫자 2의 2019 제곱이라는 값은 몇 자리 수다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은 608자리 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알파를 보면은 숫자의 배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십진법이랑 조금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법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은데요. 이 지법 얘기가 교과 과정에서 조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풀이를 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정말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 조금 뭐 밑이 10이 아니라 뭐 5거나 7이거나 그런 로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럴 필요성까지는 보통 없는 부분이라 우선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조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는데요. 우선은 알아야 될 것들이 이 0.719라는 값은 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용 로고들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그래서 옆에 뭔가를 하나를 적고 출발할게요. 자, 로그 2라는 값은 0.301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그 3의 값은 0.477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로그 4의 값은 로그 2의 값의 2배이기 때문에 0.6020. 그 다음 로그 5의 값은 네, 알겠지만 1에서 로그 2의 값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0.699. 그 다음 로그 6의 값은 로그 2의 값이랑 로그 3의 값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0.781이 됩니다. 778이 되네요. 778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멈춥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요 알파라는 값을 가만히 보면은 0.719가 얘와 얘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파라는 값을 보면 알파가 0.699와 그 다음 0.7781 사이에 있다. 그 얘기는 로그 5와 로그 6 사이에 있구나 입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떠한 값을 로그를 취했을 때 생기는 소수 부분, 이 소수 부분이 얘와 얘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로그를 취하는 값이 5와 6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쟤는 보시면 알겠지만 5와 6 사이에 같지 않죠. 그쵸? 그래서 뭐가 5와 6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숫자의 배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 배열이 5와 6 사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드리면 로그 어떠한 값을 로그를 취했을 때 얘가 0.719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x가 5. 얼마 얼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숫자랑 이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엄밀히 얘기드리면 얘가 607이라는 값이 사실은 이제 10의 거듭 제곱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 알파라는 값을 0과 1 사이로 만들게 되면 얘가 10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 아니죠. 1과 10 사이의 값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라 우선은 가수 부분을 보고 가수 부분이 얼마 사이에 있을까만 찾으면 5. 얼마니까 따라서 최고짜리 숫자는 5가 되는구나. 그래서 B가 5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B를 구하는 과정은 원래 이제 국내 기준에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에 조금 속합니다. 그리고 이 상용 로고의 활용 부분은 지금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유형이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이제 공부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보면은 얘는 사실은 조금 계륵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공부를 좀 하면서 조금 본인의 상태랑 그리고 얼마만큼 본인이 좀 가능성을 높게 잡을 건지. 그러니까 나는 수학 같은 경우가 다 맞춰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한 25개 정도만 맞추면 되는 건지에 따라서 좀 준비하실 때 조금 더하고 빼고를 조금 이제 하시는 게 좋은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좀 많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제 문제 자체는 그냥 역함수가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다라는 것을 바로 어떻게 저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면 사실은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얘는 이제 미분 문제인데요. 미분 챕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모르면 몰랐지 사실은 공부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 다 선생님 저게 되려 그러면 뭐가 성립하면 되네요 라고 보통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겠고 모르는 학생이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한번 공부를 했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 맞아요 저래요 라고 금방 넘어갈 수 있으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미분적 분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 10문제가 실제로 이제 준비할 때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요. 결과론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만나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세 개의 타입이 있고 이 세 개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형태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읽으면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얘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얘와 얘와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저 fx를 미분했을 때 생기는 도함수가 0, f' 이코르 0의 이 녀석의 판별식 d를 기준해서 첫 번째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는 케이스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여기 잠깐 멈췄다가 하는 경우는 d가 0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d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인 3차 함수의 도함수인 f'x 이코르 0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그 다음 극대극소를 찾는 연습, 그 다음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연습, 그리고 왜 판별식 d가 그래프 개형을 결정짓는지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미분은 적분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쭉 이론을 한번 정립하고 나시면 사실 문제 유형이 별로 특별한 것은 Z 기준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랐다고 싶으시면 그 다음 그냥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fx를 미분해가지고 f'x를 구해보면요. 얘는 3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f' 이코르 0의 판별식 d를 구하려고 봤더니 1차 항의 개수가 2k로 짝수차입니다. 그쵸? 1차항의 개수가 짝수차니까 4분의 d를 쓰면 조금 더 좋겠구나.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8. 따라서 얘가 0이하다. 따라서 k의 제곱이 18이 하니까 k는 루트 18과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18 사이에 있는 값만 가지겠구나. 그럼 정수의 개수는 루트 18은 4. 얼마니까 4에서부터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정수 9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조금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이제 넣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풀이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제가 이제 적은 양을 보시면 사실 얘는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 d를 써서 그냥 부등식을 푼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공부할 양은 많지만 이런 스타일들은 제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재택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런 문제 스타일들은 꼭 반드시 연습을 하셔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사실은 미적분 문제이기는 한데요. 얘가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살짝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넣어놓은 이유는 사실은 그 시그마 위에 이 무한대 표시, 메비우스 D 같은 무한대 표시가 붙어 있는 타입이 얘가 교과 과정에서 지금은 이과 범위로 이제 바뀌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 표시를 만나면 조금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교과정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보셔야 되는 거는요. 얘는 일반적인 극한, 급수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조금 생각을 조금 하고 풀어야 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30문제 중에 한 뭐 많게는 한 5개 정도 그리고 적게는 한 2-3개 정도 조금 풀기 조금 이제 어려운 스타일들이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풀이 자체는 풀 줄 알기 시작하면은 얼마 걸리지는 않는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학생들이 아까처럼 뭐 앞에 있는 두 문제처럼 그냥 유형을 외워서 푸는 문제랑은 조금 이제 다른 스타일이다. 얘는 평소에 조금 푸는 연습을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험이나 그렇지만 그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변별력을 두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두는 방법은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면은 Z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본인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하고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 응용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 응용도 얘가 이제 우리말적으로 응용이 아니라 그냥 수식적으로 조금 변형이라는 타입들은 어차피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재택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조금 풀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변형을 조금 이제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문제를 냅니다. 먼저 풀이를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시그마가 나오고 시그마인데 뭔가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나오면 얘는 이제 기본 정석 풀이가 대입입니다. 그래서 n에다가 1에서부터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시그마 n 곱하기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1 곱하기 a1 마이너스 1 곱하기 a2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a2 마이너스 2 곱하기 a3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a3 마이너스 3 곱하기 a4 이런 형태로 계속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눈치채겠지만요. 봤더니 요 녀석이랑 서로 연산이 되는구나. 그 다음 A3와 A3도 연산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A4랑 그 다음에 나오는 A4도 충분히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얘는 왠지 모르게 자 A1 그 다음 2개 더하면 A2 그 다음 2개 더하면 A3 이런 형태를 띄고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녀석이 이 표현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A1에서부터 계속 더해 나가니까 얘는 곧 저 녀석이고 2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거나 보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 뭔가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조건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써먹질 않았어요. 그쵸? 문제를 푸는데 안 써먹었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제 학생들이 쉬운 시험일수록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내용이 문제를 풀기는 풀었는데 풀고 났더니 답은 나왔는데 채점을 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휴구민 같은 경우 학교별 고사들이 보통 뭐 이제 답을 공개를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답을 보통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은 이제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해본다거나 그러면 조금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본인이 조금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그런데요. 본인이 기본적인 유형을 조금 이제 극복을 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유형을 이제 맞출 수 있다 싶으면 조금 변형된 문제 스타일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 문제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 조건이 대체 왜 나와 있으며 왜 틀렸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얘는 네, 뭐 이제 그 풀이를 하지는 않을게요. 얘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 살짝 이제 어긋난 부분이라 네, 웬만해서는 경희대에서 나올 것 같은 유형은 아니라서요. 네, 이제 풀이를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유형이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넣어놓은 타입이라서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이제 기본 유형을 안 틀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타입. 학생 이게 SN 가지고 A를 구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학생들은 맞다라고 네, 옳게 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채점을 해보면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조금 꼼꼼하게 본인이 뭐 실수했어요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반드시 왜 틀렸을까 그리고 안 틀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꼭 반드시 짚어두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네,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수학 점수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제 경희대학교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난이도에서 어려운 점은 조금 없습니다. 네, 챕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국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하거나 응용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안 나오는 편입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 이제 우리말이 좀 필요한 부분, 뭐 조건부 확률이라던가 그냥 뭐 순수 확률, 뭐 명제 같은 부분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최근 이제 경향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쉬워지고 있는 편입니다. 뭐 몇 년도 한 3년도 네, 기준에서는 좀 이제 쉬워지고 있는 편이라 그러니까 평이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평이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조금 얼마만큼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얼마
얼마나 잘 추려서 공부를 했고 익숙한 부분이 얼마만큼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약간 바뀐 게 이제 문제기는 한데요. 그거는 모집 요강이 조금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두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